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 현행 보금자리론의 기준을 낮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부 합산 7천만 원,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에서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된 건데요. 어제 생활경제백서에서 너무 대출 가능 기준이 엄격해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방송을 들은 걸까요? 정부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주 전 으라차차에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이 높아져야 더 용기를 내 신고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방송을 들은 걸까요? 아니라 할지라도 YTN 라디오 생생경제가 우리 경제를 더 생생하게 만들고 있다는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오늘 방송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018년 4월 2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 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인데요. 문재영 대리님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리님 그쪽은 비가 오나요? 저희가 방금 전까지는 좀 오는데 네. 이제는 살짝 그친 듯한 약간 안개 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서울은 어떤가요? 서울은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다가 오늘은 흐리기만 한데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제 오늘 이 파전을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요? 저번에 파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 파전에 들어가는 쪽파 그리고 대파 가격이 평소에 비해서 20%, 30%까지 저렴한데요. 네. 이 대파 같은 경우는 산지에서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다라고 할 정도니까 눅눅한 오늘 이 파전 생각나신 김에 한번 구입하시면은 사신 입장에서는 대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네. 또 생산농가도 소비가 늘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어제 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목감기가 좀 심하게 왔는데요. 그러게요. 네, 찾아보니까 목감기에 이 대파 찜질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대파를 전자레인지에 40초 정도만 돌려가지고 수건이랑 해서 목에 두르면은 좀 낫다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오늘 해서 네, 다음 주에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말씀해 주시고요. 네. 봄날에 먹을 만한 나물들 좀 있을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좀 쉽게 구입할 만한 요즘 제철 나물 하면은 방풍나물을 제가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방풍나물. 네, 이름도 네. 저는 낯선데요. 이게 네. 요즘에 시장뿐만 아니라 마트에서도 꽤 보이던데 네. 이 나물의 이름 유래를 좀 들으시면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풍을 예방한다고 해서 방풍나물이라고 이름이 붙여져서요. 네. 이름은 듣기만 해도 벌써 좀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자라서 그런지 생선이나 조개 같은 이런 수산물과 먹으면 궁합이 잘 맞는데요. 구입하실 때는 너무 자라난 거는 억세서 되도록이면 어린 새순을 구입하시는 게 가장 먹기 좋고요. 또 조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된장찌개 간단하게 넣어 드시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물찜이랑 가장 잘 어울립니다. 네, 풍을 예방한다고 해서 붙여진 방풍나물 오늘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 주 알뜰하게 장 볼 수 있는 품목들 좀 추천해 주세요. 이번 주에 구입하시기 좀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 과채를 먼저 알려드리려면은 참외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올해 참외 같은 경우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상 저온 너무 추워가지고 네. 수확량이 많진 않았지만 본격적인 생산량은 원래 4월에서 6월에 쏟아지거든요. 이번 주 정도면 한 개 2,000원 정도로 가격 떨어질 것 같은데 한 2주 전만 해도 한 개 2,500원 정도였으니까 벌써 20% 가까이 가격 하락한 거고요. 네. 다음 달까지 꾸준히 가격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락세인 수산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전복이 있더라고요. 이 전복 같은 경우는 지금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성장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물량 많아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가격이 딱 저렴한 시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 날이 추우면 춥다고 해물탕 많이 찾으시고 맞아요. 또 더우면 덥다고
보양식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요즘에 삼계탕에 전복이 많이 들어가던데 여름이 되면 또 가격 올라가기 마련이니까요. 지금 전복 구입하시기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즘 전복 완전히 익혀 드셔야 한다는 거 청취자분들 잊지 마시고요. 이 외에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몸에 건강하게 드셔야 되는 거니까요. 봄철 어패를 드실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이 외에도 요즘 봄철 채소를 대상으로 정부가 농약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농약 범벅 돌미나리 주의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하나 나갔어요. 네, 무시무시하네요. 타이틀만 들어도. 네, 일부 과수원에서 농약을 맞으면서 자라난 먹을 수 없는 미나리를 판매하는 곳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는 식약처와 함께 농약 오염이 우려되는 이런 농산물의 무단 채취 그리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좀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농약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즉시 회수할 거니까 소비자분들께서 먹을 거에 너무 우려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생한 장바구니 물가 문재영 대리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전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생 인터뷰입니다. 한국 GM 노사가 어제 오후 극적으로 자구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일단 법정 관리는 피했으니 모두에게 해피엔딩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김현학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께서도 대우에서 일하신 경력이 있다고요? 네, 제가 신입사원으로 네. 80대 중반에 대우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했고요. 네. 당시 대우 그룹 차원의 연수원이 없어서 저는 정권이었는데 대우 네. 정권이었는데 부평에 있는 대우자동차 연수원에서 네. 2주간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더 관심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노사가 합의한 것에 대해 일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상처뿐인 영광이다. 상처뿐인 그렇게밖에 영광이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예.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핵심 쟁점이었던 군산공장 근로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일단 노조가 좀 많이 양보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노조가 많이 양보했지만 네. 군산공장에 관해서는 꼭 노조가 양보한 것은 아닙니다. 아, 네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협상이 많이 지연이 됐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한국 GM이 들고 나온 카드는 군산공장 폐쇄였고요. 네. 그 군산공장 폐쇄는 불가피했습니다. 노조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또 노조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렇죠. 그 이슈를 노조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네. 결국 2,500명이 이제 희망퇴직을 원했고요. 네. 결국 680명이 군산공장에 남았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측은 4년 무급 휴직 카드를 꺼냈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4년 무급 휴직이라는 게 사실상 그렇죠. 정리해고와 다름이 없지 않느냐라고 네네. 노조에서 반발을 했고 그리고 결국 이 부분은 오히려 노조의 의견이 받아들여서 680명에 추가로 한 번 더 희망퇴직의 기회를 주고요. 네. 그리고 잔류자에 대해서는 즉각 전환, 회사 입장에서는 부평 공장이라는 창원 공장으로 전환 배치해주겠다. 네.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그래도 그러면은 나는 안 가고 계속 군산에 있으면서 창원도 네네. 가기 싫고 퇴직도 싫다. 그럼 어떡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협상하기로 했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노조가 양보했다기보다는 회사가 이렇게 어렵게 되면요. 노조가 협상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노조가 조금 더 일찍 어차피 이 정도 별로 얻지도 못했는데 조금 일찍 양보해서 빨리 타결이 되었더라면 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이렇게 두세 달 정도 끌면서 사측도 국민적 지탄을 받고 노조도 사실 욕을 많이 먹었죠. 그 네. 과정에서 영업망이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지금 한국 GM의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에 절반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타격을 입었고 회사가 생산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판매가 과연 정상화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해 주셨지만 그래도 일단 노조가 단협 개정을 통해서 법정 휴가, 상여금 부분이라든지 휴가비, 기름값 이런 부분들은 많이 양보를 한 걸로 압니다. 예, 그 부분은 많이 양보가 됐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앞으로 GM이 정상화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관건은 자금 문제잖아요. 네. 교수님. 당장 최대 주주인 미국 GM 본사가 2대 주 산업은행이 이 자금 지원 방식과 규모를 두고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금 GM 본사는 6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그렇죠. 3조는 이미 이제 대여금으로 빌려준 돈이 한국 GM에다가 네. 그 돈을 출자 전환하겠다. 즉 자본금으로 돌리겠다는 것이고요. 네. 플러스 알파로 2개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3조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 즉 6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 입장은 우리는 5천억만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그 5천억 원도 자본금으로 넣는 형식이 아니고 빌려주겠다. 이자를 네. 받고. 네. 자본금으로 넣게 되면 만약 회사가 망하게 되면 자본금을 한 푼도 못 건질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빌려주겠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GM은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3조 원을 빌려준 돈을 출자 전환하는데 왜 산업은행은 한 푼도 안 넣느냐. 그런 이제 산업은행의 주장은 니네들 대주주가 경영 책임 있지 않느냐. 3조 원을 넣고 네. 감자를 해라. 즉 자본금을 확 줄여가지고 네. 니네들 예를 들어서 3조 원을 투자하면 실질 장부상으로 1,500억만 네. 남겨라. 근데 그 부분은 GM이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고요. 네. 진짜로 중요한 협상의 본 게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협상하시는 분 같아요. 협상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CFO에서.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요. 일단 정부하고 산업은행은 GM 본사에 대해서 부실 경영을 지속한 책임을 져라.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 그 자본 문제만큼의 자본문에 있어서 좀 많이 양보를 해라. 투입을 해라고 GM에서는 그러지 말고 정부나 산업은행에서 돈 내놔라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짧게 감자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 이거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네. 이 차등 감자, 뭐 균등 감자에 따라 산업은행의 영향력이나 입김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감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을 줄이는 겁니다. 네. 장부상 뭐 1조 원이었는데 회사가 망해서 실제로 남은 돈이 1,000억밖에 없다. 그러면 자본금을 1조에서 1,000억으로 줄이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GM의 입장은 3조 원을 아까 말씀드린 빌려준 돈을 3조 원을 자본금으로 넣겠다. 네. 그러면 산업은행의 지분이 17%입니다. 네. 17%를 산업은행이 지분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5천억을 넣어야 됩니다. 산업은행 자본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은행은 자본으로 넣기 싫다. 니네들 경영 잘못해서 자본금 날라갔는데 왜 우리가 넣냐. 우리는 빌려주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일에 3조 원을 산업은행이 넣지 않고 GM만 넣게 되면 지금 17%는 1% 미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차등 감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기존에 출자했던 산업의 지분은 그대로 두고 네. 니네들 20대 1로 줄여라. 네. 그래서 3조 원을 넣더라도 실제로 그거는 1,5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산업은행이 한 15% 이상의 지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산업은행에 그 기존에 넣었던 지분은 그대로 두고 감장하지 말고 대주주인 니네들 경영을 잘못해서 회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 네. 니네들 지분을 자본금 투자 비율을 20분의 1로 5%로 그냥 확 줄여라. 네. 그러면 지분 구조는 GM이 출자 전환하고 난 다음에도 비슷한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GM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걸 물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산은의 지분이 줄어들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던 게 산은의 영향력이나 입김이 줄어들게 되니까 예를 들면 GM이 소위 먹튀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됐을 때 견제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이슈죠. 과거에 이제 2009년에 그전에는 산업은행이 28% 지분이 있었다가 추첨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17% 줄었어요. 17%는 이른바 우리 흔히 말하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특별 네. 의결권에 참여하려면 그 3분의 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GM하고 당시 산업이 특별 결의를 협약을 맺어가지고 네. 우리가 2017년 10월 16일까지는 특별 의견에 대한 비토권, 즉 거부권을 가지겠다. 네. 뭐 그때 특별 의결권이 뭐냐면 M&A를 하겠다든지 네. 지분을 팔겠다든지 뭐 철수를 하겠다든지 그런 중요한 회사 의사 결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지는 것을 비토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오는 대로 만일에 이렇게 산업은행의 지분이 줄어들어 버리면 그렇죠. 그런 특별 거부권, 즉 비토권이 없어지게 되면 다음에는 이게 GM이 막 철수한다 그래도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산업은행에서는 이번에 물론 우리가 출자는 안 하겠지만 비토권은 다시 달라. 그래서 니네들이 만약에 한국에 나간다든지 혹은 부평 땅을 판다든지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권을 가지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GM에서는 니네들이 그럼 출자를 해라. 17% 유지하려고 그러면 출자도 하지 않고 비토권만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반발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본 채 우선 노사 간의 합의, 여러 가지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데 그렇네요. 제일 작은 산 하나만 넘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집안의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된 거고 이제 집 밖의 문제들을 그렇죠.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네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노사 협상만 된 것이지 앞으로 한국 정부랑 사는과의 네. 본게임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하고 인터뷰할 일이 많아지겠네요. 계속. 교수님께서 전에 이렇게 인터뷰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 정부가 지원해주는 범위가 크고 규모가 크면 그만큼 GM이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거고 짧으면 빨리 철수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GM은 철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불행히도 한국은 GM의 글로벌 전략에서 생산 기지로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와서 협상하고 있는 것은 GM 인터내셔널 라인입니다. 베리 앵글 사장, 카젬 사장 모두 그 글로벌 GM 인터내셔널 소속이고요. 네. GM이 해외 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중국 공장밖에 없습니다. 네. 심지어 미국 공장도 지금 철수하고 축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생산 시설이 400만 대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한 50만 대 없어지더라도 중국 공장에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계산을 주판을 튕기는 거죠. 튕겨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한국에 남을 만큼 충분히 혜택이 있으면 남는 것이고 네. 주판 튕겨서 그렇죠. 차라리 중국 공장을 옮기는 것이 자기들한테 이익이면 언제든지 네. 도망가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들이 만족할 만한 지원을 우리 한국 정부 해주느냐 네.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로서 한국이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전략은 저는 변함이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떠나겠다는 사람을 붙들려면 일단은 약속이라는 걸 받아내야 되고 그 네. 약속을 받아내려면 서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이 10년 이상 체류 약속을 하면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GM이 계속 빨리 돈 투자해 막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거 10년 이상 체류 약속할까요? 글쎄요. 근데 협상의 결과인데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GM이 생각할 때 10년 이상 한국 잔류라고 하는 게 충분히 채산성이 맞으면 잔류를 할 것이고 주판을 튕겨보고. 또 주판을 튕기겠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5천억 산업은행이 빌려준다. 그 네네. 정도로는 불충분할 것 같고요. 네.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창원공장. 외국인 네. 투자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5년간 법인세가 100% 감면이 되고 네. 향후 그 추후 2년 또 50% 감면이 됩니다. 네. 그 외에 다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다른 정부의 지원들이 좀 있고 또 노조가 좀 협조적으로 협상해주고 네. 이런다면 10년 정도 약속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량 50만 대 유지 10년이냐 아니면 한 5만 대 생산하고 10년이냐. 네.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약속을 또 받아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10년을 유지한다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명목상의 네. 유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협상을 하면서 그 부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GM 본사가 한국 GM의 신차 배정 이런 부분들을 할 것이냐 말 네. 것이냐 지금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일단 GM 본사는 자꾸 신차 배정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뭔가 자꾸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느낌이어서 이걸 믿어야 되는지. 지금 신차 배정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2019년 하반기 즉 내년 하반기에 부평 공장의 SUV 라인을 증설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믿을만 하죠. 왜냐하면 부평 공장이 내년이면은 당장 지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비클이라고 해가지고 CUV를 창원 공장의 라인을 2022년에 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즉 4년 뒤입니다. 네네. 사실은 지금 날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하에서 4년 뒤에 이 라인을 놓겠다 안 놓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약속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네. 실제로 GM이 인도에서도 공장 라인을 증설하겠다 그래놓고 철수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신차 라인 증설을 약속을 했는데 창원 공장 거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내년 네. 이슈니까 죄송합니다. 부평 공장은 네. 어느 정도 그럴 거라고 짐작되지만 4년 뒤에 창원 공장 거는 그야말로 그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100% 믿기는 어렵죠. GM이 사실 좀 상습범이잖아요. 네. 인도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조건을 딱 붙이든지 아니면 확실한 확답을 받기 위해서는 협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워낙에 GM이 정부의 지원을 많이 얻어내는 그래서 뭐 가버먼트 모터스라는 별명도 붙고 실제로 호주에서도 호주 정부 지원이 끊어지자마자 바로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현금 지원은 5천억밖에 안 된다. 5천억 지원하더라도 비토건 우리가 가져야 되고 얘네들 차등 감자해야 된다. 네. 10년 잔류 보장해야 된다.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막판에 아마 정부가 조금 양보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조를 지켜나가면서 만일에 GM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니네들 떠나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기본 마음가짐으로 네, 각오까지도. 협상을 하고 네. 마지막에 GM이 성의를 보여주면 조금 더 양보하는 그런 네. 선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저는 뭐 맞다고 봅니다. 네, 정부의 기조는 옳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사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뭐 GM 사태도 그렇고 STX 조선, 금호타이어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사는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물음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구조조정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그냥 좌시해놓고 매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네. 사는의 전략 변화 필요한 거 아닐까요? 전략 변화라기보다는 뭐 체질 변화가 체질 필요하겠죠. 변화. 네. 아시겠지만 산업은 껍데기는 은행인데 내부는 관료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지만 대우조선 사장으로는 엄청난 그 혈세가 들어간 조직 아닙니까? 네. 가장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전문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산업이나 정부에 로비했던 사람을 그런 사람을 뽑아서 보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사장도 가서 회사를 살리기보다는 로비해서 자기 자리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산업이 지금 대주주로 있는 부실 기업들이 많은데 네. 최대한 거기서 구조조정을 CEO를 보낼 때는 정말 공무원들이나 관료, 산업은행 기존에 있던 그런 분들 보내지 말고 시장에서 찾아가지고 정말 구조조정 전문가를 민간에 찾아서 네. 보냈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산업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되 이런 일들에서 손 빼고 그 대형 투자은행 IB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부가 이미 육성 계획을 밝혔거든요. 네. 대형 정권사들이 이런 데 민간의 어떤 시장 메커니즘으로 들어가서 투자를 해서 구조조정에 살리고 다시 팔아먹고 나오고 이런 그걸 대형 IB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대형 IB들을 빨리 육성해서 가급적이면 전 국민들의 혈세라든지 공적기금이 들어가는 일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시장 기능에 의해서 구조조정하고 살리고 네. 그런 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산업은행은 본질에 집중해서 전문성을 좀 갖춰라. 예. 네. 산은에 가는 관료들 역시도요. 예. 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 정말 생생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강대 김연학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나도 가고 싶다.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하여 유해 성분 없는 친환경 립스틱 앤 립 올마이티 율립,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한 통화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중에 하나지만요. 오늘 생생 인터뷰 들으신 분들이라면 잘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단어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거나 과대자본을 시정하기 위해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자본의 총액을 줄이는 일을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해서 주주가 가진 자본금을 줄여서 적자로 인한 결손금을 줄이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공부하느라 머리 아프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이것의 종류로는 차등 땡땡, 균등 땡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감자, 2번 고구마, 1번 감자, 2번 고구마입니다. 여러분의 정답 기다릴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미국의 주정부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을 때 하버드 대학교의 비스쿠시 교수는 흡연이 사회에 미친 비용과 편익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흡연이 전체의 이득을 가져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흡연이 야기한 조기 사망은 의료 서비스와 노년층에 대한 복지 비용을 줄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한 교수는 어린아이가 납중독 피해를 입었을 때의 경제적 비용을 계산하는데요. 납중독을 입은 아이의 병원비는 나중에 아이가 커서 벌 수 있는 소득만큼만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납중독 예방을 위해 너무 많은 예산이 버려지고 있다면서 납중독의 기준 완화를 주장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비용 편익 분석으로 보건 규제 정책을 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 생생초대석에는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대 권용진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경제 프로그램에 웬 보건 이야기냐, 왜 의사가 출연하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보건 정책들이 결국은 좀 경제적 측면에서 많이 고려되죠? 맞습니다. 누군가는 아프고 네. 누군가는 돈을 내야죠. 그 돈을 내는 누군가가 혼자냐 공동체냐 이런 게 문제입니다. 네. 개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이런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리 돈을 모아놓고 의료비 폭탄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고자 만든 것이 사회보험이죠. 네. 일종의 의료보험도 사회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경제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돈을 누가 내느냐, 개인이 내느냐, 나라가 내느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공공의료, 단장님이 하고 있는 이 공공의료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공의료 개념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공의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서는 개념적으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성 때문에 이런 용어가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역사성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의료보험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네. 근데 의료보험을 처음 만들 때 이제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보험료를 조금 걷고 대신에 가벼운 질환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험이라는 게 내가 돈을 냈어도 당장은 혜택을 못 받아도, 그렇죠. 중환자가 됐을 때 집을 팔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걸로 서로 이해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네.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이 보험료를 올려서 그렇게까지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사실 그만큼 보험료를 못 올렸고, 네. 그러다 보니 아직도 내가 중환자가 되면 집을 팔아야 되거나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런 곳을 메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주로 공공의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의료라는 게 아주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 이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주 큰 중증 질환에 있어서는 사회가 해야 된다. 이렇게 공공의료를 우리나라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제도가 변하면서 사각지대가 네. 있다는 거죠. 아. 의료보험의 사각지대도 있고, 네. 이게 취약 계층의 사각지대도 있고, 네. 취약지의 사각지대도 있죠. 이런 제도를 메우는 거를 공공의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네. 국공립의료기관이 하는 일이 공공의료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공의료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 병원에서 하는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할 수 없는 부분의 사각지대의 부분들을 공공의료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사각지대 메우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사각지대를 메울 수만은 없고 제도를 바꾸고 또 제도를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책팀은 주로 제도 연구하는 걸 하고 있고 사업팀은 사각지대를 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팀과 정책팀으로 나누어졌는데 정책팀은 사각지대를 메꾸는 정책을 연구하고 있고 사업은 진짜 그 사각지대를 발로 뛰면서
하시고 계시고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세요. 이럴 때 사업 자랑하시는 거예요, 단장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네. 올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사업은 장벽 없는 병원이라는 사업입니다. 장벽 없는 병원. 영어로는 베리어 프리 하스피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장애인이 됐든 아니면 노인이 됐든 뭔가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접근하고 또 뭔가 연계가 되고 이러는 데에 장벽 없이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 안에서의 장벽을 없애는 일, 그런 거를 장벽 없는 병원이라는 프로젝트로 올해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장벽 없는 병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한국이 의료보험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무슨 병원에 장벽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이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하는 이유, 아까 사각지대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지만요. 다른 나라 제도하고 제도를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그렇죠. 중요해서 그럼요. 다른 선진국도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제도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그렇게 높게 안 나온다 그래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도가 가장 싸고 가장 빠르게 가장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의료제도인 건 맞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라는 게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제도도 변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고령화가 되면서 생기는 이 의료 시스템과 지역사회 복지 시스템 같은 거의 연계, 치매 환자 돌봄 같은 게 이제 그런 문제가 네. 되겠죠. 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네. 뭐 의사 간호사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소비자 권리가 세졌잖아요. 그러면 환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나 또는 그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나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네. 거기로부터 생기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그걸 좁혀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싸고 쉬운 것도 맞고 또 평등하게 모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받지 못하는 그런 뭐 중증의료라든지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게 공공의료다. 제가 이제 이 개념이 낯서실 것 같아서요.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에서 이 월드비전하고 함께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라는 모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방송에 소개되는 사례를 보면 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이제 가정에 그분들이 돌아오면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기억에 나는 사례가 화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는 해서 왔지만 이후에 재생크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비급여라고 하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고 또 몸이 아프니까 경제활동을 못하게 돼서 가정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요. 이런 부분도 의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사망 원인이 네. 감염병이던 시절에는 사실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면은 완치가 돼서 퇴원을 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만성질환이 많아진다는 말, 고령화가 된다는 말은 자기한테 아주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네네. 그럼 병원에서 하는 의료행위 외에도 이 사람이 먹고 살게도 해줘야 되고 재활도 해줘야 되고 가족들이 또 이 간병을 하느라고 일자리를 잃지 않게도 해줘야 되고 네.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됩니다. 선진국들도 이런 문제에 똑같이 봉착해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문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쉽게 더 말한다면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가 네. 아주 밀접하게 연계돼서 이 주민 중심으로, 그러니까 국민 중심으로 제공돼야 된다. 이런 요구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의료와 복지가 함께 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외국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잘 돼 있는 외국 사례,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외국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외국 사례 그러면 주로 북유럽 국가들을 그렇죠. 많이 살고 말씀하시죠. 싶은 북유럽 국가. 네. 근데 북유럽도 사실은 1950년대 이후에 그런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그런 변화를 많이 가져오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그것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깊이 이렇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는 그 사회들이 높은 도덕 규범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도 하고 네.
세금을 많이 내는 거에 별로 불만이 없고 네. 또 싸워서 뭔가의 문제를 결정하기보다는 합의하고 또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네. 역사적인 과정이 다른 거고 네.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일본은 또 이 지방자치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네. 지방이 스스로 그런 문제를 나서서 일하는 것에 익숙하고 또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신뢰가 높고 그러니까 이 전문직에 대한 신뢰나 사회 전체적인 신뢰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제도 한두 가지를 표면적으로 보고 선진국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러기보다는 네.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속의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식의 제도를 잘 발전시켜 가는 네. 게 오히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따라오는 나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를 보여줄 네, 거냐 맞아요. 이런 의미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을 지금 우리 권용진 서울대 공공의료단장님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쑥스럽습니다.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아니 뭐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스웨덴 이야기 하셔서 생각나는데 실제 저희 작가가 스웨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로 입원을 했는데 1박 2일 치료비가 한 60만 원 나왔대요. 그랬더니 일단 치료해주고 돈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국에 돌아가서 돈 보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공공의료의 하나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네. 정말 중요한 문제죠. 네. 사람이 당장 죽게 생겼는데 예. 내가 돈이 얼마 있냐를 따지면서 병원에 가야 된다. 네. 아무튼 좋은 사회는 아니잖아요. 네. 일단 아픈 문제는 해결해 주고 네. 그 돈을 자기가 지금 있으면 내고 없으면 벌어서 내고 그럴 능력도 안 되면 나라가 내주고 꼭 세금으로 못하면 다른 민간이 좀 내주고 이런 사회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프로니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공의료를 위해 어디에 돈을 써야 됩니까? 사실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쓸 돈이 있냐 이게 되게 그렇죠. 중요한 문제예요. 쓸 돈이 있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제도는 네. 이제 너무 국가가 이제 가난했던 시절부터 지금 조금 좋아졌지만 완전히 이렇게 무슨 3만 불 시대에 안정됐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 네. 그런 수준에서 본다면 사실은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운영하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거대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문제에서는 의료보험료로만 문제를 해결해라. 네. 이게 이제 우리 이 재정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원칙인데 사실 그러기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통합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네. 이 의료보험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정말 정작 더 중요한 문제들이 뒤로 밀리기도 하고 또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큰 돈을 넣을 수도 없고 네. 이런 문제들은 이제는 좀 그러니까 세금으로 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세금으로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아까처럼 그 외국인이 아파서 병원에 왔어도 이 사람 어느 정도는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본인이 책임지게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려면 네. 그거는 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회보험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재원 마련이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원칙을 좀 이제는 손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쓸 거냐?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네. 세금이 어디다 쓰이느냐, 또 의료보험료를 어디다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좀 불편해도 나도 그 논의 과정에 참여했어. 많은 사람이 논의해서 결정한 거야. 네. 그러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은 이 정책 과정이 민주적으로 또 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꾸 불평불만이 누군가는 더 큰 목소리로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인식의 변화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거에 맞춰서 세금도 더 걷어야 되고 의료 시스템도 변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이 사람을 돌봐야 한다라는 이 명제가 새삼 와닿는데
앞서 거듭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지역사회가 나서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돼야 되잖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치매 환자가 있다라든지 치매 독거 노인이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 병원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연계돼야 되는지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스템 디자인은 간단합니다. 네. 우리 옆집 할머니가 치매가 심해지는데 도저히 가족들이 돌볼 수 없을 것 같고 뭔가 문제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연락할 때가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럼 연락을 받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공적 자원을 연계하든 연결하든 그거는 뭔가 그 일을 하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창구를 단일화해서 네. 어딘가에다가 전화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있다. 이런 서비스 프로토콜을 만들면 되고 네. 그 프로토콜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게 복지제도가 됐던 병원이 됐던 고용이 됐던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은 복지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네. 의료 서비스는 병원에 가서 내가 진료를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세모녀 사건, 송파 세모녀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그 엄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병원에서 팔이 부러져 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됐을 때 병원에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줄 수 있는 사회사업실이 잘 홍보돼 있었다면 네.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데 복지 자원을 좀 연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할 수 있었다면 병원에서 그 송파구청에 연결해서 얼마든지 그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공급자들이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지 그거는 얼마든지 국가가 제도를 효율화하면서 네. 고쳐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권영진 서울대 공공의료 단장과 오늘 생생초대석 함께 했는데 사실 제가 그 권 단장님 개인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보건의 시절 때 공보의 시절 때인가요? 누가 입원할 돈이 없어서 네. 예, 돌아가신 사건을 접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최전선을 지키는 우리 권용진 단장님이 꿈꾸는 세상 짧게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의사니까요. 네.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소박한 꿈입니다.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애써줘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생생초대석 권용진 서울대 공공의료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싹 정답자들 많으세요. 4881님, 저 지금 감자튀김 먹고 있어요. 1566님, 방송으로 경제 공부 참 도움되네요. 정답 감자. 0094님, 감자. 주간식이면 고구마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저희 생생 인터뷰 들으시고 8736님께서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찾아가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오는 복지가 돼야 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생생 경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올게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발전기금으로 제작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